한국이 개발한 이 데이터, 우리 NASA도 3년이 걸렸던 기술입니다. 미국 우주경제 분석가 에밀리 카슨의 이 한마디에 글로벌 우주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엔진 연소 안정성 94.8%, 열분포 편차 0.43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수치였죠. 미국 스페이스X는 5년, 중국은 7년이 걸렸던 기술 수준을 대한민국은 단 4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은 아직 멀었지. 중국 CAMA 연구총괄 류제나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은 마하 9급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적 가능한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의 핵심이 38살 평범한 데이터 분석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준입니다. 2025년 이른 새벽,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관제센터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바라보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에는 발사 후 수집될 데이터 분석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어요. 발사대 위로 쏟아지는 하얀 조명 아래 누리호는 은빛으로 빛나며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청에서 고고도 비행 데이터 해석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쏟아지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술적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누리호 4차 발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주변 연구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신 볼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침착하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1차, 2차, 3차 발사까지는 기술 검증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번 4차는 달랐습니다. 실전 운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단계였거든요. 단순히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다르게 볼 시간이야. 관제실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T-3시간.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로켓의 상태를 알려주는 수백 개의 지표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 압력, 자세 제어 시스템. 모든 게 정상이었죠. 옆자리의 후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번엔 정말 성공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할 거야. 우리가 준비한 걸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 단순히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저는 모니터 속 데이터를 바라보며 이번 발사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발사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1시간 전, 저는 제 업무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차례 발사 데이터가 정리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차 발사, 2차 발사, 3차 발사. 매번 기록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연소 효율은 1차 때 87.3%에서 3차 때 91.2%까지 올라갔죠. 자세 제어 정확도도 개선됐고 페어링 분리 타이밍도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세계적 수준이라 부르기엔 부족했어요. 특히 엔진 연소 안정성 부분에서 미세한 떨림이 반복적으로 감지됐거든요. 열분포 편차도 외국 선진 기술에 비해 높은 편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4차 발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거라 예상했어요. 물론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 선배가 아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엔 새로운 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했어. 비공개야. 비공개. 그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비공개일까? 단순히 기술 보안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차원 열변형 보정 알고리즘이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런 작업을 언제 했을까? 문득 작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선배가 몇 달 동안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했었죠. 아, 그때 준비하고 있었구나. 저는 새삼 선배의 집념에 감탄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니터 한쪽에 실시간 발사 준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연료 주입 완료. 최종 시스템 점검 완료. 기상 조건 양호.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저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발사 후 쏟아질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마쳤죠. 엔진 온도, 압력, 진동, 자세 제어. 수백 개의 센서가 보내올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를지도 몰라. 제 안에 작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기대를 품지 않아요. 데이터 분석가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긴장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야. 후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으시네요. 맞아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데이터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 때가 있죠.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T-30분. 최종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 앞에 바짝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발사가 시작되고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사 성공 축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후 저는 박도연 선배와 단둘이 분석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축하 회식 자리로 갔지만 저와 선배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화면에 띄운 데이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배, 정말로요?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거예요? 선배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3중 검증까지 다 했어. 연소 안정성이 이렇게 급격히 오를 수가 있나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예. 3차원 열변형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이론적으로는 30% 정도 향상될 거라고 예상했거든. 근데 실제론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준 연구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청와대? 대통령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대통령실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받았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제가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청 강서준입니다.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연구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입니까? 우리 기술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저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엔진 안정성과 열제어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나 극초음속 비행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발사 데이터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도 우리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건 눈치챘을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군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시에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연구관, 앞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국방-우주 융합기술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강 연구관이 핵심 책임자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 기술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계. 제가 지금 막 그 문턱을 넘은 겁니다. 특별팀이 구성된 지 일주일 후, 저는 국제우주기술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화면 너머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NASA 연구원, ESA 엔지니어, 일본 JAXA 관계자들.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엔진 안정성 향상의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열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개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준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에밀리 카슨입니다. 에밀리 카슨. 미국의 민간 우주경제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녀의 논문을 몇 편 읽은 적이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슨 박사님의 스페이석스 분석 논문 잘 읽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국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직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습니다. 화상으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에밀리와 1대1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화면 속 에밀리는 40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재평가요? 네. 지금까지는 한국을 발전 중인 우주국가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밀리가 자료 하나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이건 NASA 내부 분석 자료예요. 비공식이지만요.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성공하길 바라요. 우주 개발이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카슨 박사님. 에밀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날 이후 에밀리는 제게 소중한 조언자가 됐습니다. 해외 기술 동향, 정치적 상황,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그녀는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며칠 후 에밀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준, 중요한 정보예요. 중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네. 극초음속 무기 관련해서요. 곧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모든 것을 바꿀 거였습니다. 특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저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박도연 선배와 항우연 엔지니어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누리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궤적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제가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발사체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비행체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군사 정찰 위성 운용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더 필요하죠. 박도연 선배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5차, 6차 발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거야.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궤적 예측 정확도가 97.3%를 기록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배 빠른 속도였죠. 대박이다.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오차 범위가 0.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김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발사 후 30초 이내에 착지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팀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추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준, 요즘 어때요? 정신없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성과가 있나 봐요? 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하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왜요? 한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주변국의 견제도 강해질 거예요. 특히 에밀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성과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해외 언론에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복 발사 체제 구축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누리호 성공, 동북아 우주 개발 지형 변화 예고, 국제 우주 전문지 SPACNEWS는 한국을 떠오르는 우주 강국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도연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 네, 선배. 실감나네요. 그럼 더 잘해야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건 동시에 우리를 견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견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강하게 찾아올 거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서준,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중국이 뭔가 발표했어요. 큰일이에요. 저는 급히 컴퓨터로 국제 뉴스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중국 마하 9급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중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고도 30km 상공에서 작동하며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B-21 폭격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중국 CAMA 연구총괄 류젠하오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 기술로 동북아 군사균형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류젠하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비공개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 전부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누리호로 한 걸음 전진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훨씬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서준. 경고요? 당신들의 기술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국은 한국이 우주기술로 성장하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저는 에밀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직후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그것도 빠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하 9급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 기술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공개된 논문들, 기술 특허들, 시험 발사 기록들. 분석하면 할수록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중국의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고도 변화에 따른 궤적 제어 기술이 놀라웠어요. 이건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추적이 힘들겠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도연 선배였습니다. 서준아, 뉴스 봤어? 네, 선배. 방금 봤어요. 선배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 오늘 오후 2시까지 와달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중국은 전략 무기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청와대 긴급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 연구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따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개발한 게 뭡니까?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일반 탄도 궤적 예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비행체는 다릅니다. 마하 9속도로 고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날아가거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개발 가능합니까? 대응 기술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말해야 할까? 결국 진실을 택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6개월. 실전 데이터까지 확보하려면 1년은 봐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1년? 그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특별팀에는 전례 없는 압박이 쏟아졌어요. 2주 안에 실현 가능성 보고서 제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전환.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선배님, 이 비행 패턴을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연구원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 미사일의 궤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데이터와도 달랐습니다.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도와주세요.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자료 좀 더 있나요? 있긴 한데. 서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중국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몇 달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박도연 선배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 미사일의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지?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서준, 하나만 알려줄게요. 중국 미사일의 약점. 약점이요? 고도 변화 구간에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0.2초 정도.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저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0.2초요? 네. 하지만 그걸 잡아내려면 엄청난 연산 속도가 필요해요. 지금 당신들 시스템으로는. 저는 알고리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연산 속도는 0.007초가 한계였어요. 0.2초 구간을 포착하려면 최소 0.003초 이내로 줄여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건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좌절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빈 연구실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40% 이상 올랐죠. 선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 아마 엔진 자체의 설계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아. 저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노즐 내부 열분포 편차, 연료 효율, 추력 안정성. 모든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아니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선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응. 말해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수준이면 장거리 탄도 기술까지 손댈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선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럼 이건 단순한 우주 발사체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야. 선배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 우주 개발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데이터가 있으면. 선배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추적도 가능하고 정밀 타격 시스템 개발도 가능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기반은 마련된 거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기술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어력과 직결된 정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죠? 선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부에 보고해야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제요? 최대한 빨리. 이런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쓰겠습니다. 선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건 네 커리어에서도 엄청난 순간이야. 제대로 해내. 네, 선배. 선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분석실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 분석 및 전략적 의미 평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이 보고서가 어디로 전달될지, 누가 읽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밤새도록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저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의미를 해석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47페이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가 전략 방어 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긴급보고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준 연구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청와대? 대통령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대통령실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받았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제가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청 강서준입니다.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연구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입니까? 우리 기술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저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엔진 안정성과 열제어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나 극초음속 비행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발사 데이터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도 우리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건 눈치챘을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군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시에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연구관, 앞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국방-우주 융합기술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강 연구관이 핵심 책임자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 기술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계. 제가 지금 막 그 문턱을 넘은 겁니다. 특별팀이 구성된 지 일주일 후, 저는 국제우주기술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화면 너머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NASA 연구원, ESA 엔지니어, 일본 JAXA 관계자들.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엔진 안정성 향상의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열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개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준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에밀리 카슨입니다. 에밀리 카슨. 미국의 민간 우주경제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녀의 논문을 몇 편 읽은 적이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슨 박사님의 스페이석스 분석 논문 잘 읽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국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직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습니다. 화상으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에밀리와 1대1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화면 속 에밀리는 40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재평가요? 네. 지금까지는 한국을 발전 중인 우주국가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밀리가 자료 하나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이건 NASA 내부 분석 자료예요. 비공식이지만요.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성공하길 바라요. 우주 개발이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카슨 박사님. 에밀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날 이후 에밀리는 제게 소중한 조언자가 됐습니다. 해외 기술 동향, 정치적 상황,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그녀는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며칠 후 에밀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준, 중요한 정보예요. 중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네. 극초음속 무기 관련해서요. 곧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모든 것을 바꿀 거였습니다. 특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저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박도연 선배와 항우연 엔지니어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누리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궤적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제가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발사체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비행체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군사 정찰 위성 운용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더 필요하죠. 박도연 선배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5차, 6차 발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거야.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궤적 예측 정확도가 97.3%를 기록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배 빠른 속도였죠. 대박이다.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추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준, 요즘 어때요? 정신없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성과가 있나 봐요? 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하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왜요? 한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주변국의 견제도 강해질 거예요. 특히 에밀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성과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해외 언론에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복 발사 체제 구축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누리호 성공, 동북아 우주개발 지형 변화 예고, 국제 우주 전문지 SPACNEWS는 한국을 떠오르는 우주 강국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도연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 네, 선배. 실감나네요. 그럼 더 잘해야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건 동시에 우리를 견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견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강하게 찾아올 거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서준,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중국이 뭔가 발표했어요. 큰일이에요. 저는 급히 컴퓨터로 국제뉴스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중국 마하 9급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중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고도 30km 상공에서 작동하며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B-21 폭격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중국 CAMA 연구총괄 류젠하오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 기술로 동북아 군사균형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류젠하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비공개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 전부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누리호로 한 걸음 전진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훨씬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서준. 경고요? 당신들의 기술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국은 한국이 우주기술로 성장하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저는 에밀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직후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그것도 빠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하 9급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 기술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공개된 논문들, 기술 특허들, 시험 발사 기록들. 분석하면 할수록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중국의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고도 변화에 따른 궤적 제어 기술이 놀라웠어요. 이건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추적이 힘들겠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도연 선배였습니다. 서준아, 뉴스 봤어? 네, 선배. 방금 봤어요. 선배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 오늘 오후 2시까지 와달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중국은 전략 무기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청와대 긴급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 연구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따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개발한 게 뭡니까?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일반 탄도 궤적 예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비행체는 다릅니다. 마하 고속도로 고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날아가거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개발 가능합니까? 대응 기술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말해야 할까? 결국 진실을 택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6개월. 실전 데이터까지 확보하려면 1년은 봐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1년? 그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특별팀에는 전례 없는 압박이 쏟아졌어요. 2주 안에 실현 가능성 보고서 제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전환.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선배님, 이 비행 패턴을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연구원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 미사일의 궤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데이터와도 달랐습니다.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도와주세요.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자료 좀 더 있나요? 있긴 한데. 서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중국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몇 달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박도연 선배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 미사일의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지?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서준, 하나만 알려줄게요. 중국 미사일의 약점. 약점이요? 고도 변화 구간에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0.2초 정도.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저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0.2초요? 네. 하지만 그걸 잡아내려면 엄청난 연산 속도가 필요해요. 지금 당신들 시스템으로는. 저는 알고리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연산 속도는 0.007초가 한계였어요. 0.2초 구간을 포착하려면 최소 0.003초 이내로 줄여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건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좌절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빈 연구실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실험 당일이 왔습니다. 연구동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가 주도한 정밀 궤적 예측 모델의 실시간 반응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한 실험이었죠. 시스템 가동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어요. 모니터의 알고리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궤적을 예측하고 패턴을 분석했어요.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1단계 통과. 정확도 94%. 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단계 진입.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확도 하락. 87%, 79%.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3단계 진입. 고도 변화 구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고. 궤적 예측 실패. 시스템 연산 지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안 돼. 시스템은 예측 궤도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연산 오류가 연달아 발생했죠. 재시도합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고도 변화 구간에서 알고리즘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연구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손끝이 떨리는 채 계속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박도연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일단 멈춰. 아니에요, 선배. 한 번만 더. 서준아. 선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미 5번 실패했어. 인정해. 우리 알고리즘에 한계가 있는 거야.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 말이 맞았어요. 알고리즘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특정 패턴 구간에서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은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온 건 아닐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연구실에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10년을 일했어요. 항상 숫자는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기술의 한계. 그리고 제 능력의 한계.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실패 기록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좌절감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실험 실패 후 밤이 깊도록 연구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와 중국 군사 실험 데이터를 반복해서 띄우며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피곤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실패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잘해요. 숫자 읽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서준, 실험 결과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죠? 에밀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네. 정말 힘드네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서준, 하나만 기억해요. 뭔데요? 지금 당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예요. 기술자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에밀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결정해야 할 순간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도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발사대의 조명이 보였어요. 누리호 5차 발사를 준비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실패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요. 문제는 연산 속도였어요. 0.007초의 한계. 하지만 왜 0.007초가 한계일까? 알고리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바꾸면? 잠깐. 저는 누리호 데이터 중 하나를 다시 열었어요. 회전 안정도 0.018도. 이 값은 처음 발견했을 때 주목하지 않았던 수치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게 핵심일 수도 있었어요. 기체의 미세한 회전. 그 진동 패턴을 활용하면 패턴을 선탐지할 수 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어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힘들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궤적 예측 모델버 2.0.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무게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는 뒤로 물러날 수 없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알고리즘 재설계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다음 날 새벽, 저는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제 실패한 직후인데 벌써 회의라니.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어제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문제는 정확도가 아니라 패턴 인식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0.003초 내로 데이터 패턴을 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리즘은 구조적으로 0.007초가 한계였어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에서 발견한 회전 안정도 0.018도. 이 값을 기억하시나요? 박도연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처음엔 오차범위라고 생각했잖아. 맞아요. 하지만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체의 미세 진동 패턴이에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진동 패턴을 활용하면 궤적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0.2초 전에요. 연구원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국 미사일의 고도 변화 구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새로운 축을 재정의하고 패턴 선탐지 방식을 적용하면 연산 속도를 0.003초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알고리즘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안을 만들었어요. 저는 밤새 작업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팀원들이 화면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기존 방식과 차원이 다른데요? 박도연 선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이거 정말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자. 선배의 결정이었어요. 다음 이틀 동안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재구성하고 데이터를 재입력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뮬레이션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통과, 정확도 96%, 2단계 진입, 정확도 유지, 3단계, 고도 변화 구간 진입,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패턴 선탐지 성공, 0.0028초, 궤적 예측 성공,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공이다. 박도연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 개선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획기적 전환입니다. 우리는 방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즉시 국방전략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극초음속 위협 대응 가능.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연구팀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발사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기술 시대를 연 연구자였죠. 발사대 위 누리호는 밝은 조명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직도 신기하죠? 박도연 선배가 옆에 섰습니다. 네.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선배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가 정말 이만큼 왔다는 게. 저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선배가 한 말. 뭐라고 했더라?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명했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준, 축하해요. 당신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 도움도 컸어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당신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에밀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누리호 5차, 6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될 겁니다. 그 데이터로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극초음속 대응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우주 국방 기술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발사 T-1시간. 저는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익숙한 화면을 켰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몇 달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한계는 넘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기술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새벽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모니터가 켜졌고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그 기술은 이미 제 손끝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 미래를 만드는 일. 저는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끝까지.